그는 수년 동안 과거를 계약서와 재산 아래에 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파산 직전에 몰리면서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진실을 모른 채 버렸던 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들고 나타나면서 희망이 다시 피어났다. 이제 그들은 함께 과거의 거짓을 무너뜨려야 한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박진우의 인생은 힘, 지위,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무적함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성공, 엄격함, 그리고 통제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얼핏 보기에 인생이 던질 수 있는 모든 도전을 이겨낸 사람의 모습을 대변했다. 그러나 그의 금융, 제국을 둘러싼 거울 같은 벽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의 징조이고 사랑은 불필요한 사치품이며 모든 정서적 접근은 그의 감정적 방어에 위협이 된다고 배웠던 남자가 살고 있었다. 시간, 계약, 인수, 그리고 숫자들은 평생 동안 조용히 계속해서 맥박치는 내면의 균열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갑옷이었다.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박진우 타워의 꼭대기층에서 진우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사무실 창문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프레임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 한강의 고요한 흐름,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건물들의 불빛,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이제 60세가 된 박진우는 JW그룹의 회장으로서 한국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다. 부동산부터 전자, 금융, 엔터테인먼트까지 그의 제국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최신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그는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을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항상 그랬듯이 일은 그의 생명줄이었다. 일은 그에게 목적을, 구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평생 동안 고스란히 유지해온 통제력을 주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아래층의 한 소녀가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진우는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짜증을 냈다. 소녀라니, 김비서? 무슨 소리야? 네, 회장님.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입니다. 이미 여러 번 거절했지만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진우는 이 말을 문질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어떻게 어린 소녀가 보안을 뚫고 들어올 수 있지? 그냥 경비를 불러서 그녀를 내보내.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가 회장님에게 전달할 봉투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진우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봉투가 아마도 또 다른 자선 기부 요청이거나 그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누군가의 시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하 봉투를 가져와 소녀는 보내. 그녀는 봉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회장님이 그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희미한 기억,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다. 20년도 더 된 기억.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올려보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단호한 눈빛,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는 떨리는 손. 그녀는 단순한 편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의 무게, 설명되지 않은 부재, 수십 년의 침묵, 고통, 그리고 3명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꾼 선택들 아래 묻힌 진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수연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사무실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뒤 벽에 걸린 그의 사진들에 머물렀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비즈니스 거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러나 가족 사진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당신이 박진우 씨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소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특징 중 어떤 것은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했다. 제 이름은 김수연이에요.
저는 김민지의 딸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뇌와 가슴을 관통하는 번개와 같았다. 김민지. 그가 20년 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름.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성. 그의 가족의 압력, 사회적 기대, 그리고 그의 야망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유일한 사람. 진우는 봉투를 받았다. 처음에는 차갑게, 의심스럽게, 심지어 짜증스럽게 반응했다. 몇 초 동안 그는 자신의 이름, 재산, 명성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갈취 시도 앞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받는 사람의 필체에서 시간도 그의 기억에서 지우지 못한 흔적을 알아보자마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그녀의 필체였다. 20년 넘게 그의 인생의 큰 사랑이었던 여자. 그의 방어를 뚫고 그의 확신을 흔들게 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한 가족의 압력, 자란, 환경의 오만함, 그리고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하는 자의 비겁함에 굴복하여 그가 버린 유일한 사람. 어떻게 여기에 왔니? 그는 마침내 말했다. 수연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시도했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저를 당신에게 연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오기로 했어요. 진우는 돌아가시기라는 단어에 고개를 숙였다. 민지가 죽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사랑, 그가 결코 잊지 못했던 여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의 영혼의 일부가 그녀가 떠났을 때 함께 사라진 것처럼. 들어와서 앉으렴. 그는 말했다. 사무실의 작은 회의 공간을 가리키며 뭔가 마실 것을 가져다 줄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녀는 간청했다. 읽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쓰여진 편지들의 모음이었다. 각각은 딸의 인생의 한 조각,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성취, 그녀의 실패, 그녀의 꿈을 이야기했다. 각 편지는 그를 시간 여행을 하게 하고 그가 잃은 모든 것을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이해하게 하는 포털과 같았다. 첫 번째 편지는 민지의 필체로 쓰여져 있었다.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진우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할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내 편지들은 항상 돌아왔거나 그냥 무시됐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시도해야 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는 임신했어요. 우리의 딸 수연이에요. 그녀는 이제 막 태어났고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녀는 당신의 눈을 가졌어요.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가족의 기대와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수연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냥 한번 그녀를 만나러 와줘요. 내가 요구하는 전부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민지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각각은 수연의 인생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그녀의 첫 걸음, 그녀의 첫 단어, 학교 첫날. 학교, 그리고 민지의 투병, 그녀가 아픈 동안의 그들의 투쟁,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지식.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단 몇 주 전의 것이었다. 내 사랑하는 진우에게 이것이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의사들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수연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닮았어요. 그녀는 혼자가 될 거예요, 진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녀는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떠난 후 그녀는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성공, 그리고 한때 우리가 공유했던 사랑.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우리를 떠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녀를 받아들여 주세요, 진우. 우리의 딸이에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에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히 당신의 민지 진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세계는 갑자기 그가 알지 못했던 소녀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에 목이 메어 질문을 끝내지 못했다. 한 달 전이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암이었어요. 오래 싸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압도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그의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자신의 딸을 정말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확실히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턱의 고집스러운 선은, 그 결단력은 매일 거울에서 마주치는 바로 그것이었다. 수연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인 것 같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용기는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서 살고 있니? 그는 물었다. 성북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의료비 때문에 집세가 밀려 있어요.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나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진우는 이 소녀가, 그의 피와 살을 지닌 이 아이가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사무실 내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그리고 내 변호사와 재무관리자를 지금 당장 불러.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고칠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운명은 아직 더 많은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고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입니다. 정태훈 부회장님이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언론에 곧 터질 겁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오랜 동업자이자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그를 배신했다. 그의 제국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연의 미래였다. 그녀는 이제 그의 우선순위였다. 지금 처리할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수연에게 돌아서서 먼저 우리는 너를 안전하게 해야 해.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 수연은 불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벅차 보였다.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의 무게를 느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민지가 더 이상 없다는 지식의 고통.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존재 속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두 번째 기회. 아마도 그가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연결을 위한 기회. 그날 밤 세상은 계속해서 회전했지만 그의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는 과거의 판에 박힌 방어 메커니즘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과 함께 시작되었다. 진우는 강남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수연을 데려왔다. 소녀는 조용히 그의 호화로운 집을 둘러보았다. 넓은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이 집에는 삶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배고프니? 진우가 물었다. 갑자기 11살, 소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보였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거의 먹지 않았다. 뭘 좋아하니? 아무거나 시킬 수 있어. 김치찌개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항상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에 진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김치찌개를 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저녁을 기다리며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학교는 어떠니? 그는 마침내 물었다.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다. 음악을 좋아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우리는 여유가 없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사치품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동안 그의 딸은 기본적인 음악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친구들은 몇 명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가 아프셨을 때부터 학교에 자주 못 갔어요. 그래서 진우는 이 소녀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질병, 금전적 어려움, 그리고 이제는 고아가 되는 것까지. 저녁 식사가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익숙한 음식의 냄새에 잠시 안도했다. 그들은 조용히 먹었다. 진우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작은 손짓과 습관들을 주목했다. 그녀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그것은 그녀가 자란 검소한 환경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식사 후 진우는 손님방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렴. 내일 우리가 네 물건들을 가지러 갈 거야. 수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진우는 문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것 같구나, 수연아. 네 어머니의 편지들. 그리고 네가 나를 닮았어.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를 할 거야. 그게 표준 절차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있었다. 당신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질문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런 게 아니야, 수연아. 난 네가 존재하는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그는 망설였다. 그가 정말 다르게 행동했을까? 그의 가족,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회사가 그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고려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소녀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현명했다. 자렴, 진우는 말했다. 갑자기 감정적으로 지쳐서. 내일 얘기하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민지의 편지들을 가지고 침대에 앉았다. 그날 밤 그는 그녀가 20년 동안 쓴 모든 편지를 읽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그가 놓친 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연이 7살 때 폐렴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 수백만 달러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그는 그녀가 11살 때 피아노 선생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레슨비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연이 8살 때 동네 시장에서 과자를 팔기 시작해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민지의 마지막 순간들, 그녀가 딸을 위해 싸운 방법,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수연이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읽었다. 한 특별한 편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약 5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진우에게. 오늘 수연이 피아노 연주회에서 연주했어.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료로 그녀를 가르쳐 주셨어.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닮았는지 생각해. 당신도 음악을 사랑했잖아. 기억나? 대학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기타를 연주했어. 당신 부모님이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까지. 수연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어.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당신을 보았어. 그 자부심, 그 열정. 그녀는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야, 진우. 당신이 선택했다면.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는지 궁금해. 당신 가족의 반대와 내 배경에 대한 그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계속 접근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나 수연은 아버지가 필요해. 그녀는 매일 당신에 대해 물어봐.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위대한 사업가이고 매우 바쁘고 언젠가 그녀를 만날 거라고 말해. 그녀는 아직도 그것을 믿어. 민지. 진우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울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 민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녀는 너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 우리 가족의 위치를 생각해봐. 너의 미래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는 따랐다. 그는 민지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의 변호사를 보내 그녀에게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게 했다. 그는 너무 비겁했다. 너무 약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 그는 그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놓친 딸의 전체 인생, 그가 다시는 보지 못할 여자, 그리고 그가 감히 인정할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수연이 이미 깨어나 부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침, 먹고 싶니? 그가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요. 괜찮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배고파. 같이 뭔가 만들어 볼까?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요리할 줄 아세요? 진우는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보통은 요리사가 요리해. 하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야.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들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 볶음밥과 계란찜. 요리하는 동안 진우는 민지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어땠니? 마지막 몇 년 동안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강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심지어 아플 때도. 그녀는 제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민지였다.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어머니는 항상 당신에 대해 좋은 말만 했어요. 수연이 계속했다. 그녀는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알았다면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가 그녀에게 한 일 후에도 민지는 그에 대해 딸에게 좋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옳았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그들은 조용히 먹었다. 식사 후 진우는 그의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그의 변호사에게였다. 그는 수연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DNA 검사를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는 이미 그녀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 번째는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였다. 부회장의 배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전화를 마친 후 그는 수연에게 돌아섰다. 오늘 우리는 내 물건을 가지러 가자. 그리고 난 네 학교에 전화해서 네가 잠시 결석할 거라고 알릴 거야.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을 구해줄게.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야 물론이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피아노도 필요할 거야. 여기 하나를 들여놓을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 살게 될 건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넌 내 딸이야. 수연아, 네 자리는 내 옆이야.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 순간 진우는 그녀에게서 젊은 민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진우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생활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홀로 살던 독신에서 갑자기 10대 소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의 일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부회장의 배신으로 인한 스캔들의 와중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목적과 명확성을 느꼈다. 수연을 돌보는 것, 그녀에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가 놓친 모든 시간을 보상하는 것.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들이 아파트를 나갈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회장님, 이혜원 변호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김수연의 어머니의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멈춰 섰다. 그녀에게 오후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가 전화를 끊자 수연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혜원, 이모가 왔어요. 혜원 이모? 그는 물었다. 혼란스러워하며. 엄마의 변호사예요. 그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민지의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는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녀를 만날 거야.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네 물건을 가지러 가자.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진우는 수연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찾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것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 느낌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냉담함, 통제하려는 성격, 그리고 감정적 거리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이름에 대한,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하지만 진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수연이 그의 삶에 들어옴으로써 그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머지 삶을 그녀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혜원 변호사와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민지의 변호사는 아마도 그를 수연을 20년 동안 버린 남자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녀는 옳았다. 성북동의 작은 아파트는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다. 2층 건물의 옥탑방, 방 한 개와 작은 주방이 전부였다. 창문에서는 멀리 남산이 보였지만 그것은 이 공간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수연은 그녀의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상자에 담긴 보물 같은 것들. 진우는 방 주변을 둘러보며 민지와 수연이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부분은 수연의 것이었다. 학교 행사, 드문 휴가, 일상의 순간들. 그러나 하나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그와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대학 시절 그들은 한강공원에 있었고 그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젊고 너무 행복해 보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벽에서 내려 자세히 보았다. 그는 그 날을 기억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한 직후였다.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의 가족의 기대에 봉사하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가 꿈꾸는 것을 지지했다. 그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그의 옆에 서서. 그녀는 당신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에 응어리가 생겼다. 내 어머니는 내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어. 하지만 나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실용적이 되어야 했어. 여전히 연주하세요? 수연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래전에 그만뒀어. 그걸 생각해 본 지도 오래됐어. 엄마는 당신이 연주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이 단순한 관찰이 그를 깊이 찔렀다. 민지는 그를 정말 알았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알았던 것보다 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그들의 딸과 공유했다. 이 사진을 가져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제 당신 것이기도 해요. 그들은 조용히 그녀의 물건을 모았다. 작은 가방 2개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진우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딸이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죄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떠나기 위해 문으로 향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진우가 문을 열자 70대 여성이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연아, 그녀가 외쳤다. 네가 어디 있었는지 걱정했어.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잖아. 죄송해요, 김할머니, 수연이 말했다. 제가 설명했어야 했는데. 노인은 진우를 보았고 그녀의 눈이 경계심으로 좁아졌다. 당신은 누구시죠?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수연의 아버지입니다. 김할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버지라고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진우는 움찔했지만 대답했다. 그건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돌볼 겁니다.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잘 들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다시 아프게 할 생각이라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모든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그녀를 위해 제가 있을 겁니다. 김할머니는 그를 한동안 응시했다. 그를 평가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그녀가 말했다. 소녀에게 돌아서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와. 알았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가 노인을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항상 저를 돌봐주셔서. 진우는 이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의 딸의 삶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느꼈다. 민지가 아팠을 때 이 노인은 분명히 수연을 돌보는 것을 도왔을 것이다. 아마도 수연이 오늘날의 그녀가 되는데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아파트를 떠났을 때 진우는 수연에게 물었다. 김 할머니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니? 우리의 이웃이에요. 수연이 설명했다. 엄마가 아팠을 때 그녀는 종종 저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돌봐주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구나. 네,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우리가 정말로 당신 집에서 살게 되나요? 물론이지. 진우가 확신했다. 그곳이 이제 내 집이야. 그들이 차에 올라타자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회장님, 이혜원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진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오후 2시였다. 그녀에게 1시간 내로 거기에 갈 거라고 말해줘. 그가 전화를 끊자 수연이 물었다. 혜원 이모를 만나러 가나요? 그래.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내 물건을 집에 두고 잠시 쉬어야겠다. 혜원 이모는 정말 똑똑해요. 수연이 경고했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어른답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거야. 그는 틀렸다. 1시간 후 진우는 JW그룹 본사에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이혜원 변호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과 단호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옆방에서 진우의 비서와 함께 있었다. 박 회장님, 혜원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저는 김민지 씨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녀의 법적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딸 수연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자연스럽게요. 혜원이 그를 차갑게 가로막았다. 20년 동안 자녀 부양비도 없이 그녀를 버린 후에 갑자기 자연스러운 부모 권리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진우는 움찔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수연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변호사님. 만약 알았다면 저는 민지 씨가 수십 번 연락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혜원이 그를 다시 가로막았다.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며. 편지, 전화 기록, 심지어 당신의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쫓아낸 보안 직원의 사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당신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직원들이 제 동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겠죠. 혜원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위치에 있는 남자는 자신이 버린 여자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히 그녀가 그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요. 진우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변호사님. 저는 당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반박했다. 저는 민지가 당신 없이 그녀의 딸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수연을 위한 좋은 학교를 내보내기 위해 세계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파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거의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당신의 재벌 제국을 운영하면서요. 그녀의 말의 진실성이 그를 관통했다. 그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저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수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혜원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문제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없었습니다. 진우는 이 공격에 화가 났지만 자신을 통제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시나요? 수연이 고아원에 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최선입니까? 처음으로 혜원은 망설였다. 물론 아닙니다.
민지는 마지막 유언에서 제가 수연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우에게 놀라움이었다. 당신이요? 당신은 그녀의 혈족도 아닙니다. 혈족이요? 혜원이 비웃었다. 갑자기 혈연 관계가 중요해졌나요? 당신은 그녀를 평생 동안 알았나요? 저는 수연이 5살 때부터 그녀의 삶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모입니다. 이름이 아닌 모든 면에서. 진우는 이 여자가 그의 딸에 대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 둘 다 수연에게 최선의 것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혜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갑자기 당신의 생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수연에게 물어보죠. 진우가 제안했다. 그녀에게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어봅시다. 혜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11살입니다. 그녀는 환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다는 환상이에요. 그러면 타협을 제안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수연은 저와 함께 살지만 당신은 그녀의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방문할 수 있고 그녀가 당신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녀를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혜원은 놀라 보였다. 그녀는 아마도 더 큰 싸움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 후견인 자격은요? 우리가 공동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우가 제안했다. 제가 변호사들에게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혜원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왜 이렇게 쉽게 타협하시나요? 당신 같은 남자들은 보통 이길 때까지 싸웁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민지를, 수연과의 11년을 저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연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잃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백히 그중 한 명입니다. 처음으로 혜원의 날카로운 외관이 부드러워졌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을 위해 저는 기꺼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소음이 사무실 밖에서 들렸다. 문이 열리고 진우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입니다. 정 부회장의 스캔들이 뉴스에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정태훈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JW그룹의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스캔들이 이제 공개되었다. 이것은 그의 회사의 재앙이 될 수 있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혜원에게 돌아서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전문적이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논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떠나려고 할 때 수연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혜원 이모, 그녀가 외쳤고 여자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혜원은 수연을 꽉 껴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애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수연아, 어떻게 지냈니? 걱정했어. 저는 괜찮아요. 수연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고 계세요. 그 단어, 아버지가 두 성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수연은 그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그녀가 항상 그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혜원은 진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경고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저와 상대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해. 혜원이 수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일 볼 거야, 알았지?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야 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이 떠난 후 진우는 그의 비서에게 몸을 돌렸다. 정 부회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리고 수연을 집으로 데려다줄 운전기사를 보내. 나는 이것을 처리한 후에 집에 갈 거야. 수연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 괜찮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수연아. 이건 그냥 사업이야. 나중에 집에서 보자, 알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떠난 후 진우는 잠시 창문으로 돌아섰다. 그의 사업 제국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의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가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면서 진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수연에 대해 말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그의 어머니 박혜진은 항상 그의 인생에서 냉담하고 통제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그가 민지와 헤어지도록 압력을 가한 주요 인물이었다. 그녀는 손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녀가 수연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는가? 그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린 후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기자회견에서 나오면서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시간 동안 그는 정태훈의 배신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질문 폭격을 견뎌냈다. 그는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JW그룹은 정 부회장의 행동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모든 범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회사가 건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하지만 지금 홀로 차 안에 앉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사업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가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손녀라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수연에 대해 말했을 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보다는 불신이 더 담겨 있었다. 네,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고 11살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네가 대학 때 데이트했던. 김민지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녀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에 약간 짜증이 났다. 그의 어머니는 민지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 여자가 네 약점이었지. 네가 그녀를 떠난 것이 다행이야. 그녀는 너에게 적합하지 않았어. 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민지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았다. 어머니, 민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제 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셨다고 언제고 약 1달 전입니다. 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수연은 이제 저와 함께 살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제가 그녀를 돌볼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네 법적 딸이 아니잖아, 그렇지? 당신은 그녀의 출생 증명서에 없을 거야. 곧 고칠 겁니다.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연은 제 딸이고 당신의 손녀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녀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메마르고 쓰라렸다. 정말 변했구나, 진우야.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어머니. 그래, 그녀가 동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변하지. 좋아, 내 딸을 만나겠다. 내일 오후 차 시간에 그녀를 데려와. 그 대화는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쉽게 동의했다. 그것은 그녀답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그의 결정에 도전하고 그의 선택을 의심하고 그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녀의 수능은 그를 긴장시켰다. 그의 운전기사가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그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 그의 회사의 위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긴장. 집에 들어가자 그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아름다운 쇼팽의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거실로 들어가 멈춰 섰다. 수연이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배달된 악기였다. 그가 그날 일찍 주문한. 그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저 서서 들었다. 그녀의 연주는 놀라웠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정서와 깊이로 연주했다. 그녀의 나이에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민지의 편지에서 그는 수연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읽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그는 음악에 관한 한 그녀가 그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수연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그는 박수를 쳤다. 수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놀라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것은 아름다웠어.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누가 너를 가르쳤니? 초의 선생님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 동네 음악 학원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녀는 저에게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네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나 보구나.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제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말했어요.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재능이야. 진우가 말했다. 그녀 옆에 앉으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때 나도 음악을 사랑했어. 기타를 연주했지. 수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엄마가 그것에 대해 말했어요.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웃었다. 오, 나는 오래전에 그만뒀어. 아마 내 기타는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손가락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연습하면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수연이 격려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아마도 그가 말했다. 비록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가 마지막으로 기타를 잡은 것은 20년도 더 전이었다. 배고프니 법안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물었다. 그녀의 사려 깊음에 감동받아. 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진우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수연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들의 대부분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간단한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고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더 맛있었다. 식사 중에 진우는 그의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언급했다. 내일 우리는 내 어머니를 만날 거야. 그녀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수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제 할머니요? 그래, 진우가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진이야. 그녀는 좀 어렵지만 그녀는 네 할머니야. 그녀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죠? 수연이 갑자기 물었다. 진우는 놀랐다. 누가 그렇게 말했니? 엄마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당신이 엄마와 헤어지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당신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요. 진우는 민지가 그들의 딸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민지였다면 항상 정직하고 심지어 진실이 아플 때도. 그건 복잡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특정한 종류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 그녀는 내가 따라야 할 길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그 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수연이 마무리했다. 그래, 진우가 인정했다. 내 어머니는 매우 전통적이고 계급을 의식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이름과 사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은 엄마를 떠났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너무 약해서 그의 가족에 맞서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편안함과 승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영혼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을? 나는 겁쟁이였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나는 내 부모님에게 맞서기에는 너무 겁이 났어.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수연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길 바라.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그때 가졌어야 했던 용기를 갖고 있길 바라.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것은 이상하게 가정적인 순간이었다. 진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일 할머니를 만난 후에 그가 말했다. 너를 위한 학교를 찾아야 해. 어디 다니고 싶니?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성북동에 있는 그녀의 학교는 그의 아파트에서 상당히 멀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미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가능할 거야. 그가 동의했다. 운전기사가 매일 데려다 줄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날 밤 늦게 수연이 잠든 후 진우는 그의 서재에 앉아 민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각 편지는 그가 놓친 시간의 조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이 함께 가질 수 있었던 삶, 그들이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상상했다. 한 편지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민지가 그녀의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쓴 것이었다. 약 1년 전, 진우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야. 수년 동안 편지를 보냈지만 대답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의사들은 나에게 1년, 아마도 2년이 남았다고 말했어. 암이 이미 많이 퍼졌어. 모든 치료를 시도할 거지만 그들은 낙관적이지 않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야, 진우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연을 혼자 남겨두는 것이야. 그녀는 우리의 딸이야. 그리고 그녀는 놀라워. 그녀는 너의 음악적 재능과 너의 결단력을 가졌어. 그리고 아마도 내 고집도.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한동안 너를 미워했어. 그리고 네가 우리 아이에 대해 알았을 때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네가 그러지 않았을 때 나는 네가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고 결론지었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멈춘 이유야.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달았어. 너에게, 수연에게. 어쩌면 네가 정말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 편지들이 결코 너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수연에게 너를 찾으라고 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야. 우리의 사랑, 내 가족의 반대, 그리고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 나는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녀가 너를 찾았을 때 나는 네가 그녀를 받아들이길 바라. 네가 그녀에게 너를 알 기회를 주길 바라. 그녀는 너를 필요로 해, 진우야. 그리고 아마도 네가 그것을 알기 전에 너도 그녀를 필요로 할 거야. 항상 너를 사랑했어. 민지. 진우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여전히 그를 믿었다. 심지어 그가 그녀를 배신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가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 반짝이는 빛의 바다. 그는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일주일 전 그는 혼자였다. 그의 회사와 그의 야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였다. 이 작은 소녀의 세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마침내 그는 일어나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어려운 하루가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수연을 그녀의 판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가 복도를 따라 걸을 때 그는 수연의 방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하게. 그녀는 몸을 뒤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엄마. 그녀가 잠에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뻗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수연아. 그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네가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잠잠해진 것 같았다. 그녀의 호흡은 더 고르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편안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 진우는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미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로부터도, 심지어 그 자신으로부터도 다음 날 그들은 강남에 있는 진우의 어머니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수연은 조용했다. 그녀의 손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움직였다. 걱정하지 마. 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그녀를 버린 아버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종식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여자를. 차가 어머니의 집 앞에 멈추자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던지든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박혜진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웅장한 저택이었다. 우아한 기와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현대적인 유리와 철강 구조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건물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진우와 수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압도된 듯했다. 그녀의 눈은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훑어보았다. 고급 가구, 값비싼 미술품, 그리고 눈에 띄게 전시된 갑오들. 이 모든 것은 부와 특권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박 회장님, 연계님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이 말했다. 그들을 안내하며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유리문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박혜진이 작은 정자 아래 앉아 있었다. 차 세트가 그녀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 80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위엄 있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거의 없었으며 그녀의 은발은 우아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즉시 수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어머니, 진우가 인사했다. 약간 경직되게. 이쪽은 김수연입니다. 제 딸입니다.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 박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녀를 연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가까이 오렴, 아이야. 할머니가 너를 좀 볼 수 있게. 수연은 불안한 눈길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박혜진에게 다가갔다. 노부인은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닮았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의 눈.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너의 다른 할아버지의 미소.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다른 할아버지라고요, 어머니. 박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앉으렴, 둘 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구나.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하인이 차를 따랐다. 박혜진은 수연에게 학교와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몇 가지 표준적인 질문을 했다. 소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다. 진우는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차를 몇 잔 마신 후 박혜진은 하인을 바라보았다. 김씨, 수연을 데리고 정원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아들과 이야기할 동안.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소녀는 다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중에 만나자. 수연은 마지못해 일어나 하인을 따라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박혜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워졌고 그녀의 입술은 얇은 선으로 모였다. 그래서 그녀가 내 딸이로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대답했다. DNA 검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닮았구나.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요? 박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그 여자와 헤어진 후 그녀는 몇 년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편지, 전화, 심지어 직접 방문도. 그녀는 매우 끈질겼어. 진우는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네가 너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해를 막는 것이 내 의무였어.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민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군요.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네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돌아갔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넌 어디에 있을까? JW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아마도 어떤 허름한 아파트에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겠지.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었어요. 난 내 어머니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었어.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수연은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그 어린 소녀는요? 어머니는 그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어요. 박혜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잡았다. 우리는 모두 희생해야 해, 진우야. 그리고 때로는 그 희생이 고통스러워.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이상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이가 네 눈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구나. 그녀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 그것은 정확히 너의 삼촌, 성민의 미소야.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삼촌이요? 어머니, 제게 삼촌은 없어요. 박혜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있었어, 진우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진우는 충격을 받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항상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자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혜진은 테이블 위에 있는 그녀의 오래된 손을 바라보았다. 성민은 내 첫 아들이었어.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너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었지. 진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박혜진, 항상 엄격하고 도덕적이며 전통을 고수하는 여자가 혼호의 자식이 있었다니. 어떻게, 무슨 일이? 그는 음악가였어. 그녀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고 먼 기억에 잠겨 있었다. 정말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내 부모님은 그를 증오했어. 물론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돈이 없었고 세상에서의 위치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어. 진우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충격 속에서. 내가 임신했을 때 그것은 스캔들이었어. 내 부모님은 나를 시골로 보냈어.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그들은 아기를 데려갔어. 내가 마지막으로 성민을 본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었어. 그들이 그를 입양 보냈나요?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다.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명예를 위해 지금의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 진우는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것을 숨겨왔다. 그의 전 생애 동안. 그리고 그녀가 민지와 수연에게 한 것은 그녀 자신의 과거의 단지 반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다. 또는 그녀가 본 것처럼 같은 실수를. 그럼 제게 이복형이 있다는 건가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있었어. 그녀가 정정했다. 성민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어.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죠? 어머니는 그를 추적했나요? 박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 나는 그를 알아야 했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부심이 있었다. 훌륭한 음악가 그의 아버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 2명의 자녀, 그는 좋은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았나요? 네, 그녀가 인정했다. 우리는 몇 번 만났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해에 도달했어. 그는 매우 용서하는 사람이었어. 진우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의 냉담함, 그녀의 통제력에 대한 필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 그것은 모두 그녀의 첫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물었다. 부끄러움 때문이야.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때문에. 그는 내 과거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주제였어. 진우는 점점 더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민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군요.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내게 투영하셨어요.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그녀가 주장했다. 아니요,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가 반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저와 민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을 다치게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그 아이에게 강요했어요. 그녀는 11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박혜진은 움찔했다. 그의 말에 맞아 떨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그러셨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단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의 비밀과 거짓말이 마침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마침내 박혜진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을 후회해. 진우야. 나는 정말로 네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아마도 내가 그것을 정의한 방식은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진우는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다. 성민의 가족은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아내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 서울에 있어. 그들은 성민이 돌아가신 후에는 나를 자주 방문하지 않아. 그들은 내 조카들이에요. 진우가 말했다. 그 생각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수연의 사촌들이고요.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은 그렇구나. 진우는 그가 알지 못했던 이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갑작스러운 욕망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혈육이었다. 그의 역사의 일부였다. 난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박혜진은 놀란 듯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수연도 그들을 만나야 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가족을 잃었어요. 그녀는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해요. 박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이슬을 부를 수 있어. 성민의 딸. 그녀는 서울에 살고 있어. 그렇게 해주세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니?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박혜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옳아, 진우야.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바로 그 순간 수연이 정원에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할머니, 이 정원에 있는 연못을 봤어요. 거기에 정말 큰 비단인 것들이 있어요.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둘 다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의 무거움이 잠시 중단되었다. 할머니가 너에게 먹이를 주게 해줬니? 박혜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네, 그들은 제 손에서 먹었어요. 수연이 기뻐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단다. 박혜진이 말했다. 때로는 몇 시간씩 거기 앉아 있곤 했지. 수연은 노부인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정말요? 제가 또 언제 와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까요? 박혜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미소를 지었다. 진우가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진정한 미소였다. 언제든지 오렴, 수연아. 이것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단다. 진우는 수연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이 작은 교류를 지켜보았다. 희망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들의 가족이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의 비밀과 고통 후에 그들은 마침내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업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었고 회원은 여전히 수연의 후견 인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또한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나중에 그날 진우와 수연이 박혜진의 저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부인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사진 앨범을 건넸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성민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그의 사진들, 그의 가족, 네가 알아야 할 것들. 진우는 앨범을 받았다. 갑자기 그것이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나서 수연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너 내 손녀. 다음번에 올 때는 내가 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마. 네 할아버지는 훌륭한 음악가였단다.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당신도 연주하세요? 박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 오래전에 그래. 아마도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날 때 진우는 그의 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작고 외로운 형상. 그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느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녀도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가 좋아요, 수연이 말했다. 차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사실 그녀는 친절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잡한 사람이야, 수연아, 우리 모두처럼.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했어요, 수연이 말했다. 할아버지처럼요. 그게 제가 음악적 재능을 얻은 곳인가요? 진우는 긴 순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갑자기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그리고 네 어머니로부터도. 그녀도 음악을 사랑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한 듯했다. 그녀는 앞좌석에 있는 사진 앨범을 가리켰다. 그게 뭐예요? 진우는 앨범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가족이야, 수연아. 네가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 하지만 곧 만날 거야.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정말요? 누구죠? 내 형 성민 삼촌의 가족이야. 그건 긴 이야기야. 하지만 집에 가면 모두 말해줄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그녀의 프로필을 연구했다. 그녀의 뺨의 곡선, 그녀의 턱의 선, 그녀의 눈의 모양.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민지를. 그리고 이제 그는 또한 그의 이복형인 성민의 흔적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했다고.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성민의 딸인 이슬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슬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오전에 진우의 펜트하우스로 오기로 했다. 진우는 긴장되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수연은 진우의 불안을 느꼈는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슬 언니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할머니가 그녀를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수연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여전히 새롭고 낯설었지만 매우 소중했다. 네가 옳아. 그가 동의했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네 사촌이야. 너의 가족.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러 갔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길고 곧은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박진우 씨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이슬 씨군요. 네, 그녀가 확인했다. 할머니가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진우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수연은 이미 거실에 서 있었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쪽은 제 딸 수연이에요. 진우가 소개했다. 이슬은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갔다. 안녕 수연아, 난 이슬이야. 너의 사촌이 되는 것 같구나. 수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슬 언니.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진우가 말했다. 어제 어머니에게서 성민형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제 아버지도 오랫동안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진우가 물었다. 진정한 호기심으로. 이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는 서울 필하모닉에서 연주했어요. 바이올린이요. 우리가 어제 할머니에게서 받은 앨범이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가리키며 거기에 당신의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이슬은 앨범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이 사진들 중 일부는 본 적이 없네요. 그녀가 말했다. 약간 감정적으로. 할머니가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놀라워요. 그녀는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한 일을 후회했어요.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죠. 그는 할머니가 그저 젊고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슬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어머니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의 오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음악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했으며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제 조카와 조카딸 그리고 친지도 있었다. 그의 가족은 하루 만에 2배로 늘어난 것 같았다. 당신의 자녀들도 만나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수연의 사촌이기도 하니까요. 그녀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이슬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특히 우리 딸 지민이요. 그녀는 수연보다 2살 어리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서로 잘 맞을 거예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진우는 이슬이 그와 얼마나 다른지 주목했다. 그녀는 개방적이고 따뜻했으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는 그녀가 성민을 닮았는지 아니면 그녀의 성격이 그녀가 자란 더 사랑스러운 환경의 결과인지 궁금했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회사를 즐겼고 수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이슬이 떠나기 전에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수연이요. 제 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진우가 동의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슬 씨.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제발 그냥 이슬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진우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대부분은 회사에서 온 것이었다. 정태훈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혜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 회장님,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의 후견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3시에 만날 수 있나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원은 여전히 수연의 법적 후견인이 되길 원했고 진우도 물론 그렇게 하고 더 싶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여자가 수연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은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수연아, 그가 불렀다. 오늘 오후에 혜원 이모를 만나러 갈 거야. 수연은 그녀의 방에서 나왔다.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가 저를 데려가려고 하나요?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 수연아, 우리는 그저 이야기할 거야. 혜원 이모는 계속해서 내 삶의 일부가 될 거야. 하지만 내 집은 여기야. 나와 함께. 약속할게. 수연은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좋아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것은 너에 관한 일이니까 네가 거기 있어야 해. 그날 오후 그들은 혜원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것은 이태원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고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았다. 진우는 혜원이 주로 어떤 종류의 법률 업무를 했는지 궁금했다. 그의 질문은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답변되었다. 벽에는 이민자 권리, 여성 권리, 그리고 다양한 사회 정의 운동에 관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혜원이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원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덜 적대적이었다. 박 회장님, 수연아,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하며 그들이 앉자 혜원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당신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박 회장님, 공동 후견인에 관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수연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약간 놀랐다. 그는 더 많은 논쟁을 예상했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계속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수연은 원할 때마다 저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저는 그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준다면 저는 전체 후견인 권한을 위해 법정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혜원의 직설적인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스타일을 존중했다. 솔직하고 명확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한 그 조건들은 공정합니다. 그가 동의했다. 저는 수연에게 최선의 것을 원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혜원은 그를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진심인지 평가하려는 듯했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네요, 박 회장님.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가 물었다, 약간 장난스럽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두 어른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그래, 수연아, 혜원이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 삶의 큰 부분이 될 거야. 네가 원할 때마다 나를 방문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요일 점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나는 항상 전화 한 통 거리에 있을 거야. 수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된 후 혜원이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내 사무실 밖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가져와도 좋아.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 혜원은 진우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 같은 남자들은 보통 책임을 지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혜원이 동의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민지를 닮았어요. 항상 사람들 안에 최선을 보는 능력이요. 진우는 그 이름을 들으며 슬픔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민지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동정심이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 회장님.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진우는 갑자기 이 강인한 여자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원칙에 충실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용의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어쩌면 민지 이후로 보지 못했던 특성이었다. 그 순간 수연이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고 그 순간은 깨졌다. 하지만 진우는 혜원과 그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적대감에서 상호 존중으로의 변화, 어쩌면 그 이상. 그들이 혜원의 사무실을 떠날 때 그녀는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수연에 관한 어떤 것이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 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날 저녁 진우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강태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회장님, 정 부회장의 스캔들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나쁜가?
강 이사는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그의 행동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경쟁자인 SK그룹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업 계획을 그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정태훈은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이러한 배신은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입었지? 그가 물었다. 재정적으로 약 1,000억 원. 하지만 평판에 대한 손해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의 사업 제국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에 대해 평온함을 느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것은 그를 완전히 파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항상 그랬어. 그가 사무실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기타 케이스에 머물렀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유물. 그는 갑자기 그것을 집어들어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연이 피아노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밝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이슬 언니도 만났고 혜원 이모와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거야. 그는 기타 케이스를 열고 오래된 악기를 꺼냈다. 그것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조율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당신이 연주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진우는 웃었다. 시도해볼게. 하지만 경고하마, 내 손가락은 좀 녹슬었을 거야. 그는 기타를 조율하기 시작했고 수연은 피아노 벤치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마침내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고 나무잎들은 빨강과 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수연, 이슬의 딸 지민, 그리고 이슬의 아들 준호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슬과 그녀의 남편, 김민석은 진우, 혜원, 그리고 박혜진과 함께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JW그룹을 재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이 물었다. 와인잔을 들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가 정태훈의 스캔들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많은 구조 조정을 했고 몇몇 사업 부문을 매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한 기반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도 수연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혜원이 말했다. 감탄하는 어조로. 인상적이에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요즘 저는 회사에서 6시 이후에는 절대 일하지 않아요. 저녁과 주말은 수연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는 혜원과 눈을 마주쳤고 둘 사이에 미소가 오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수연에 관한 문제로 만나다가 점차 개인적인 이유로 만나게 되었다. 진우는 혜원의 강인함과 열정에 끌렸고 혜원은 진우의 변화와 성장에 감명을 받았다. 박혜진은 젊은 커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변했다. 손녀와 새로 발견한 가족의 존재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제 매주 수연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었고 소녀의 재능에 감탄했다. 저는 다음 주에 리사이틀이 있어요. 수연이 게임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한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확실히 거기 있을 거야, 이슬이 말했다. 지민과 준호도 너의 연주를 듣고 싶어해. 진우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계속 발전시켰고 이제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음악 학교 중 하나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몇 번의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고 그녀의 교사들은 그녀가 훌륭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어른들은 테라스로 이동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에서 반짝였고 한강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진우가 말했다. 난간에 기대어.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제 회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요. 혜원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녀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혜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도 그랬어요. 당신은 저에게 제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놀랐다. 테라스 반대편에서 이슬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서 있었고 박혜진은 그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커플이 될 거예요. 이슬이 진우와 혜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것 같구나. 혜원은 강한 여성이야. 그녀는 진우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파트너야. 그리고 수연은요? 민석이 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어. 박혜진이 대답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강인한 아이야. 그녀의 어머니처럼. 잠시 후 수연이 테라스로 나왔다. 아버지, 그녀가 불렀다. 연주해 주실래요? 지민이와 준호가 당신과 제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진우는 웃었다. 물론이지 수연아, 내 기타를 가져올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우는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곧 옛 패턴을 기억해냈다. 그와 수연은 종종 함께 연주했다. 그녀는 피아노를, 그는 기타를. 그것은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방법이었다. 모두가 거실로 돌아왔고 진우는 그의 기타를 집어들었다. 수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나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곡은 그들이 함께 작곡한 것이었다. 달콤하고 약간 우울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멜로디.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상실과 발견, 슬픔과 기쁨,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 그들이 연주할 때 진우는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어머니 한때는 차갑고 통제적이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이슬과 그녀의 가족, 그가 알지 못했던 형의 유산, 혜원, 그의 예상치 못한 동맹자이자 이제는 그 이상인, 그리고 물론 수연, 그의 딸, 그의 두 번째 기회.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지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용서가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그녀는 이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곡이 끝났을 때 방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아름다웠어요. 이슬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재능이 있군요. 두 분 다 민석이 동의했다. 진우는 기타를 옆에 두고 수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공은 수연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예요. 수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자랑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아버지.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진우는 수연을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긴 하루의 흥분으로 지쳐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불렀다. 수연아, 오늘 행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매우 행복했어, 수연아. 너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다. 이게 가족인가요?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이게 가족이야. 그녀가 잠든 후 진우는 그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민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수없이 읽었고 거의 모든 단어를 외웠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다. 민지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딸은 놀라워. 그녀는 너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 너의 용기, 너의 친절함, 너의 재능. 나는 네가 그녀가 잘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약속해. 그녀는 항상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추었다. 감정에 목이 메었다. 그리고 나는 변하고 있어, 민지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연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 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밝고 더 선명하게.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놀라움으로 수연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
토스트와 계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벌써 일어났구나.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 하려는 일이 많아요. 그녀가 설명했다. 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혜원 이모와 영화를 볼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은 바쁜 날이구나. 어떤 영화를 볼 거니 봐서 모르겠어요. 혜원 이모가 고를 거래요. 당신도 와도 돼요. 원하신다면. 그럴게. 그가 말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그 다음 진우는 수연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리사이트를 위한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쇼팽의 야상곡. 그것은 어려운 곡이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연주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1년 전 그는 그의 회사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시간, 그의 에너지, 그의 영혼까지. 그는 JW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을 정의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더 이상 그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아들이었다. 형제였다. 그리고 아마도 곧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될 것이다. 그는 여러 역할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를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수연의 연주가 끝났을 때 그는 박수를 쳤다. 나네, 다른 미카니에 아름다웠어 수연아.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게 보여. 이제 학교에 늦지 않게 준비하자. 그가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말에 이슬의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 다음 달 박혜진의 81번째 생일 파티, 그리고 물론 수연에 다가오는 리사이틀. 그리고 당신과 혜원 이모는요? 수연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들은 데이트하고 있는 건가요? 진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수연은 눈을 굴렸다. 당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미소를 지어요. 진우는 웃었다. 꽤 관찰력이 좋구나, 그렇지? 그래서 만나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는 알아가는 중이야. 그녀는 매우 특별한 여성이야. 좋아요. 수연이 말했다. 만족해 보이며. 저는 혜원 이모를 좋아해요. 그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이니수록 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우는 그 말에 놀랐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항상 당신에 대해 좋은 말만 했어요. 심지어 당신이 그녀를 떠난 후에도 그녀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진우는 눈물이 그의 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너의 어머니는 놀라운 사람이었어, 수연아. 그리고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어.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그에게 빠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안정되어 보였다. 민지는 그녀를 잘 키웠고 이제 그는 그 유산을 이어갈 책임이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그의 사무실에서 정태훈의 스캔들에 관한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옛 친구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는 생존했지만 큰 타격을 입었다. 진우는 그들이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 기회 JW그룹을 그가 항상 원했던 종류의 회사로 재건하기 위한 더 윤리적인, 더 책임감 있는, 더 지속 가능한 회사. 그는 이미 회사의 자선 활동을 확대했고 특히 한부모 가정과 음악 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그가 보고서를 닫고 그의 컴퓨터를 끄려고 할 때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이혜원 변호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진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를 오늘 저녁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혜원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평소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는 일어섰다. 혜원 씨, 이것은 놀라운 일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수연을 태우러 학교에 가기 전에 당신을 잡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 제가 민지의
유언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연을 위해 작은 신탁을 설정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많지 않지만 수연의 음악 교육을 위한 것이에요. 그녀는 수연이 음악을 계속하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진우는 감동받았다. 민지가 아팠을 때조차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딸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그녀답네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수연을 첫 번째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끝까지도.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둘 다 민지의 기억에 잠겨. 자, 혜원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가봐야 해요. 제 다음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에 뵐게요. 물론이죠. 진우가 말했다. 5시에 수연을 데리러 학교에 가서 그 다음 영화를 보러 갈게요. 그녀는 문으로 향했지만 그녀가 나가기 전에 진우가 그녀를 불렀다. 혜원 씨? 그녀는 돌아보았다. 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고마워요. 제 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당신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전체 얼굴을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진우 씨. 심지어 당신 같은 재벌도요. 그녀가 떠난 후 진우는 사무실 창문으로 돌아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알았다. 그는 또한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의 가치도 알았다. 이것들은 그가 모든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 수연, 그리고 혜원이 영화관에서 나올 때 가을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수연은 그들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고 영화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와 혜원은 그녀 뒤에서 걷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다. 그래서 회사는 어때요? 혜원이 물었다. 회복 중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어때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의 손녀딸 수연, 그의 어머니, 이슬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물론 혜원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충만한지 생각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들은 함께 걸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몇 발자국 앞에서 수연이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함께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찾은 행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혜원 이모, 서두르세요. 그녀가 외쳤다. 배고파요. 진우와 혜원은 웃으며 그들의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당으로 걸어갈 때 진우는 그가 마침내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민지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을 보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진우와 김수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동일하게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